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후 방송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후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함께해서 행복하고요. 같이 또 오전 방송에 이어서 오늘은 오후까지 스케줄이 허락하는 한 여러분과 같이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방송은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고요.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잠시, 네. 역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취업, 면접, 독서지도, 스피치 논술, 고민 상담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환영하고 있고요. 상담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들러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런데 공동의 발언대가 없다. 그러면 언제든지 제 방송은 여러분께 발언대, 마이크를 넘겨드릴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얼마든지 하십시오. 말을 해서 풀릴 수 있는 일이라면 마땅히 말을 해야죠. 언제든지 환영하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지금 이제 틈틈이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는 261페이지 열정 1945년부터 48년에 해당하는 그 섹션을 읽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께서 중간중간에 끊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마이크를 넘겨드려서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싶은 것이 제 방송 취지니까요. 두서없이 오셨으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와 함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읽고 또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취지대로 브루스 커믹스의 한국 현대사를 읽으면서 여러분의 고민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요일이라만 봐보시죠. 일요일이어도 쉴 틈 없이 일하시는 당신들은 정말로 행복한 겁니다. 네, 261페이지입니다. 열정 부분이고요. 1945년부터 48 역시 새로운 장이 시작되면 새로운 인물의 인용 문구를 쓰는 것이 이 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인용 문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바람이라는 한국어는 사람이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에 따라 행동할 때의 기분이나 내적 기쁨을 뜻한다. 이때의 바람은 바람의 소리이다. 사람이 이 바람을 타게 되면 입에서는 노랫소리가 절로 나오고 다리는 기뻐서 춤을 춘다. 신바람은 억압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자유를 다시 찾고 상호 신뢰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묘한 바람이다. 무속의 신비가 깃들어 있는 이 말은 한국인들에게 부적 같은 호소력이 있다. 네, 정경모라는 분의 이야기를 여기에 잠깐 깔았네요. 신바람. 우리가 흔히 한해 문화라고 하면 또 한해 민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다른 문화가 있었죠. 바로 신바람 문화입니다. 노래와 춤, 가무를 즐길 줄 아는 우리 민족이 즐기는 문화적 콘텐츠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늘 신명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특징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좀 신명나게 사는데 어려운 일들이 많지요. 특히 지금 앞부분 제가 오전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다음에 김종대 의원의 각각 사드에 관한 발언들에 대한 녹음된 그 목소리를 들려드렸었는데 지금 성주 시민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고난에 처해 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문제를 국소적으로 볼 필요가 없고 지역적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이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서 생계를 뒤엄치고 나와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또 속이 상하기도 합니다. 정말 온화한 대화가 통해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원만한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마음 아픈 일은 언제나 있었죠.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해방 후에 민족적 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한 것부터 해서 남북한이 각각 갈라지면서 지금 70여 년이 넘는 동안 그 이데올로기 속에서 우리 민족들은 살아내고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든 나날의 연속인데요. 여전히 그 이데올로기 중에 한 곳에서 이번에 사드 문제를 불거졌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역사를 공부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네, 책 읽겠습니다. 261페이지고요. 책이 있으신 분은 책과 함께 보시면 되고요. 없으신 분은 그냥 라디오를 청취하듯이 소리를 듣고 이런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들으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민족 분단과 남북 대립이 형성된 시련의 시기는 1943년부터 53년 사이였다. 한국의 현대 정치는 다음 두 장에서 살펴볼 이 10년간의 사건들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다. 두 개의 한국, 파멸적인 전쟁,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의 국제정치 재편은 여기서 생성되었다. 미국은 이런 사건들에서 주된 역할을 여러 면에서 열강들 가운데서도 지배적인 역할을 했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나 그 시기의 많은 역사책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1950년에 일어난 전쟁 때까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많은 미국인들은 자국이 1945년 내지 48년 사이에 한국을 점령해서 완전한 군사정부를 운영한 것을 알고 놀란다. 뉴욕타임즈의 전직 편집인이자 고정기고자였던 로젠셀이 1986년에 한국 정부는 1945년에 한반도 전역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만 미국이 어리석게도 러시아를 북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바람에 손상을 입었다고 썼다. 이는 진상을 완전히 거꾸로 본 것이다. 일본 패망 후 몇 주 내에 표면상의 한국 정부가 실제로 존재하긴 했다.
본부를 서울에 둔 이 정부는 8월 중순에 건국준비위원회로 시작되어 9월에는 지방의 광범위하게 퍼져나간 인민위원회로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의 명칭 역시 9월에는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는데 한국에 들어오던 미국인들은 예상대로 이 정부를 기피했다. 8월 8일에 한국에서 일본과 싸우기 시작한 소련이야말로 미국인들이 남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인민위원회 조직을 지원했다. 미국은 1945년 9월 한국민주당, 한민당이죠. 한민당을 결성한 망명 민족주의자 집단과 국내 일부 보수 정치인들을 정치적으로 선호했다. 1948년에 남과 북에 두 개의 공화국이 수립되기 훨씬 전에 한국애들은 양쪽 편으로 갈렸고 워싱턴과 모스크바가 그런 양자태기를 강화함으로써 한국은 해방 후 몇 개월 만에 사실상 분단되었던 것이다. 휴전선은 휴전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안치환의 노래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방 이후 강대국의 이권 다툼에 의해 사실상 분단이 되었고 이것을 좀 더 고착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한국전쟁인데 어찌 보면 브루스 커밍스는 한국전쟁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도 이와 같은 언급을 했고 또한 이 한국전쟁에 대해서 오히려 한국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는 적어도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이데올로기 바깥에서 제3자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객관적인 눈, 외국인의 눈을 빌려 다시 타자화시킨 우리의 한국사를, 한국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것이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으면요. 한국의 분단에서는 어떤 역사적인 정당성도 없었다. 만약 어떤 동아시아 나라를 분단했어야 한다면 그것은 침략자인 독일처럼 일본이었다. 그 대신 한국과 중국과 베트남이 모두 2차 대전의 여파로 분단되었다. 한국을 분단할 내부적인 구실도 없었다. 가령 38도선으로 두 동강이 난 고려 수도 개성에 사는 사람들은 38도선을 전혀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선이 한국인들에게 유일하게 중요한 선, 필요한 모든 수단을 다해 제거해야 할 경계가 되었다. 우리가 냉전에서 연상하는 모든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분단들이야말로 한국 분단의 이유였다. 그런 분단들은 전 지구적 냉전이 개시되기 이전에 일찍 한국에 찾아왔으며 다른 모든 곳에서 냉전이 끝난 오늘날에도 계속 남아있다. 아마 이 반세기에 걸친 갈등 때문에 냉전적 서사는 해방기에 관한 미국 역사책들에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다. 이런 역사책의 설명을 일본의 항복에서 시작하여 1945년 12월 소련과 맺은 한국에 관한 협정 및 뒤이은 1946년, 1947년에 1, 2차 미소공동위원회로 재빨리 옮겨간다. 그러고는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선거를 후원하는데 유엔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상술하고 1950년의 전쟁으로 끝맺는다. 역사부로는 이 5년 동안에 일어난 대부분의 문제들을 소련의 방해와 한국의 정치적 미숙 탓으로 돌리고 있다. 사실 한국인들은 이 시기의 역사의 주역으로서 미국과 소련의 힘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빚어내고 바로 앞서 언급한 외적인 요인들이 자국의 목적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으면 대체로 그런 것들은 모두 무시했다. 그러나 민족 분단은 한국인들이 한 짓이 아니었다. 여기가 중요하죠. 민족 분단은 한국인이 한 짓이 아니었다. 뭐라고 합니까? 38도선에 대한 주된 책임을 져야 할 쪽은 미국이다. 미국인이면서 미국에 대한 전쟁 책임, 이것에 대해서 지우는 이 책임감, 이것이 바로 지식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역사는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는 있는 그대로 기록하면서 다만 거기에 사관의 해석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팩트는 제대로 기억하면서 기록하면서 그것에 대한 해석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어찌된 게 요즘 세상은 팩트를 기록하는 것은 거부되고 오히려 사견만 있는 것이 지금의 역사적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중적인 입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자, 핵심이자 출발점이 됐던 한국의 분단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이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한국의 해방을 알리는 히로히토 춘향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기 며칠 전에 국무전쟁 해군 3분 조정위원회의 존 모클로이는 딘 러스크와 찰즈 보스트리라는 두 젊은 대령에게 옆방에 가서 한국을 분할할 지점을 찾으라고 지시했다. 그때는 이미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소련의 붉은 군대가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으며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이 전선의 전 지역에 걸쳐 일본의 항복을 끌어내기 위해 몰려오고 있던 8월 10일과 11일 사이의 자정 무렵이었다. 주어진 30분 안에 러스크와 본스틸은 지도를 보고 38도선을 선택했다. 그것은 38도선이 수도를 미국의 영역 안에 둘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38도선은 소련이 반대할 경우 미국이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 있는 지점보다 훨씬 더 북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련이 반대하지 않아 러스크는 다소 놀랐다. 태평양 전쟁의 영웅인 더글러스 맥카서 장군은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일반명령 제1호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는 38도선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러시아는 이 영역 분할을 아무 말 없이 받아들이는 한편 일본 홋카이도 북쪽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쪽 점령을 요구했다. 미국 관리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한국인들과 전혀 의논하지 않았으며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 계획에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 영국이나 중국의 의견도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 결정은 일방적으로 서둘러 내린 것이었다. 그렇지만 그것은 미국의 사전 계획에서 나온 것이었다. 미국은 전쟁 동안 한국에 대한 강대국 간의 협의에서 주도권을 장악했으며 전후 한국에 대한 다수 국가의 신탁 통지를 1943년 3월 영국에, 같은 해 말에는 소련에 각각 제안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적국 보유의 식민지 처리에 고심했으며 식민지의 독립 요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식민지로 하여금 자치와 독립을 준비토록 하는 점진적인 신탁 통치 정책을 추진했다. 그는 한국이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소련이 전후 한국의 운명에 개입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소련을 다국적 통치에 참여시킴으로써 일방적인 해결책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한국에서의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항을 마련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의 독립은 단지 적절한 시기에 또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지려는 것이었다. 한국인들에게 유명한 이 구절은 루즈벨트가 윈스턴 처칠과 장제스와 만난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사용되었으며 하라케이 수상이 1919년 3.1운동 후에 일본의 문화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한 적이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루즈벨트의 신탁 통치 구상이 그들의 제국을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저항했다. 한국인들은 또한 일본보다 더 큰 강대국들이 보호 감독을 실시할 가능성에 모욕을 느끼고 저항했다. 스탈린은 이 정책에 확실한 공약을 하지 않았지만 전후 세계에서 제국의 장래를 두고 루즈벨트와 처칠이 벌이는 논쟁을 지켜보며 즐기는 듯했다. 스탈린은 전쟁 중에 루즈벨트와 한국에 관해 토론할 때 주로 침묵을 지켰으며 루즈벨트와 그가 애착을 지닌 신탁 통치 구상에 비를 맞추거나 한국인들은 독립을 원할 것이라고 말하는 정도였다. 루즈벨트는 국무부의 의견을 좀처럼 듣지 않았지만 국무부의 정책 이반자들은 1942년 진주만 공수부 불과 몇 달 만에 이미 소련의 한국 개입이 태평양의 안전에 미칠 결과를 우려하기 시작했으며 신탁 통치를 통해 미국이 한국 문제에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심했다. 그들은 만주에서 일본군과 싸워온 한국 유격대원들은 소련이 데리고 들어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으며 유격대원의 숫자를 엄청나게 과장했다. 여러 정책 이반자들은 신탁 통치가 효과가 없을 것을 염려하여 전후 한국 문제에 대한 미국의 압도적인 발언권을 보장해줄 전면적인 군사적 점령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단기간의 점령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당한 기간의 점령일 수도 있지만 요점은 미국의 막강한 힘이 그 효율성이 약화되는 지경에 처할 정도로 다른 강대국이 한국에서 뚜렷한 역할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어쩌다 보면 미국 독점적인 한국 지배 야욕이 또한 보이기도 하지요. 미국은 혈맹국이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미국이 해방 후에 했던 이러한 일련의 구상과 작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인의 눈으로 그 미국을 탓하는 지식인의 계층에서 쓰여진 이 글은 그래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발상은 전적으로 새로운 것이었다. 이전에 어느 행정부도 미국의 한국 문제 개입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의회와 미국인들은 참여 구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죠. 한국적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단지 식민지 국가였다 정도로밖에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여실한 증거를 브루스 커밍스는 이렇게 서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 정책 위반자 가운데 몇몇은 친일파였으니 전에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특권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제는 평화롭고 순종하는 전후 일본을 재건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 이들은 소련의 한국 점령이 이런 목표를 방해하고 따라서 태평양의 안전을 훼손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내 견해로는 노련한 수완의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더라면 38도선 결정 역시 내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1945년 4월에 죽었다. 루즈벨트의 일관된 생각은 한국의 공동관리에 러시아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었고 그들의 적경국인 한국에서 그들과 그들의 이익을 포용하며 그럼으로써 러시아인들의 야심을 봉쇄하는 한편 반대의 급부를 주려는 것이었다. 분할은 외교를 포기하고 단지 땅에 선을 긋는 훨씬 더 조잡한 방안이었다. 사실 무분별하게 선을 그은 그 순간부터 1994년 10월 미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이에 핵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국제외교도 한국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과가 없었다. 세계의 전환기의 윌리엄 로킬이라는 한 외교관은 한국은 생경한 외교, 즉 애식 장갑이나 향수나 미사일과 없는 외교를 보게 될 장소이다라고 썼다. 1945년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일부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 조금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주장입니까? 북한과 미국은 평화협정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부과돼서 있는 이득은 엄청난 것이죠. 첫째로 무엇입니까? 항공이나 그다음에 배로 운반해다 우리의 수출입을 북한 땅을 경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떻겠습니까? 대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철도를 구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출 절감이라는 우리의 국가 지상 과제 해결하는데 엄청난 물류 비용, 운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데 그리고 그것이 국가적 가치, 경제적으로 환원되어 우리 국민들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막혀있는 취업 문제도 역시 열릴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계속 폐쇄적인 고립주의 정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되고 역사적 맥락에서 미국이 했던 이런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전쟁 영웅 존 리드 하지 장군의 지휘 아래 오카나와에서 일본의 격렬한 저항을 최후로 분쇄한 제10군, 제24군단의 미군은 가장 가까이 있는 상당수의 병력이었기 때문에 한국 점령의 임무를 명령받았다. 게다가 소련의 평창에 대한 두려움이 고조된 데다가 공산주의자들과 독립선동가들이 한국 내 권력의 진공상태를 이용할 것이라는 일본의 우려 때문에 그들의 추락 날짜는 3번이나 앞당겨지게 되었다. 8월 29일 식민지 조선은 총독은 오키나와에 아래 같은 전문을 보냈다. 현재 일본 당국은 연합군의 도착을 열렬히 기다리고 있으며 연합군이 일본군의 무장을 해체하고 일본인 관리로부터 행정기구를 인수하기 전에 현재 실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바이다. 하즈는 일본의 이런 선전에 귀를 기울였으며 나중에는 그것을 구실로 삼아 오키나와에서 서울로의 그 긴급 이동을 정당화했다. 5척의 구축함을 포함한 21척의 배로 이루어진 제24군단 호위대는 9월 5일 태풍이 몰아치는 궂은 날씨 속에 오키나와 근해를 출항 9월 8일에는 등하간제를 한 채 5줄의 밀집 정도로 인천을 향해 위험한 파도를 가르며 전진했다. 때는 한국이 특히 아름다워 세상에 이렇게 높은 하늘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따뜻하고 청명한 늦여름의 날이었다. 공교롭게도 그것은 두 번의 인천 상륙 중 첫 번째 상륙이었으니 두 번째 상륙은 5년 후 실시되어 또 다른 승전 장군인 맥카서가 북한을 승리의 문턱에서 패퇴시킨 것이었다. 미군 부대는 검은 외투를 입은 일본 기마 경찰이 한국 군중을 가로막고 있는 가운데서 상륙했다. 몇 주 내에 미군과 행정요원들의 총 인원은 2만 5천여 명에 달했다. 미국의 흑선이 도착함으로써 한국은 서기 668년 이래 역사상 가장 변칙적인 시기, 즉 민족 분단의 시대를 맞이했다. 1943년부터 47년 시기는 미국의 고위급 외교의 국제주의 단계를 대변했는데 이는 아직까지 분단되지 않은 한국을 소련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의 협력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수 국가의 관리 아래 두려는 신탁통치 정책과 미국의 욕구에 반영되어 있었다. 이 정책은 우선 한국을 점령하고 그런 다음 러시아, 영국, 중국과의 신탁통치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미국은 1945년 12월 외무장관 회담에서 신탁통치안의 수정안에 대한 소련 측의 동의를 얻었다. 이 중요한 합의는 영국과 중국의 부적절한 영향력을 배제하는 한편 미소 양대 강국이 한국의 재통일 방식에 관해 궁극적으로 타협할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루즈벨트는 미국의 필리핀 식민통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신탁통치가 길게는 40년 내지 50년간 지속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지만 1945년 12월의 합의에서는 강대국들은 한국 문제 관여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단축했으며 한국의 통일된 임시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렇게 일찌감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합의 역시 너무 때늦은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 두 점령국의 사실상의 정책들은 소련을 김일성 및 인민위원회와 동일시했는가 하면 미국은 이승만을 지원하면서 식민지 유죄의 철저한 청산이라는 한국인들의 광범위한 요구와 인민위원회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국제주의 정책이 훼손된 것은 소련에 의해서라기보다 냉정적 봉쇄 정책의 초기 형태를 한국 현지에서 개시하려는 미국의 결정 때문이었다. 미국의 결정이라는 부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리딱새님. 오후 방송 시작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읽고 있죠. 우리가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전초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는지 우리는 또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존 모클레이처럼 워싱턴에서 파견된 고위 사절뿐만 아니라 미국의 군사령부는 남한에서 미국의 욕구에 저항하는 것을 급진적이고 친소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미국은 인민공화국을 한국 전역에 지배하려는 소련의 종합기본계획의 일환으로 보았다. 지주들은 몰아내고 식민지 경찰에 가담한 한국인들은 공격하는 급진적인 행동은 대개 식민지 시대로부터 해묵은 원한을 청산하는 문제이거나 자신의 일을 자신이 처리하겠다는 한국인들의 요구의 문제였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곧바로 소련과 미국의 경쟁관계 속에 휘말리게 되었으니 냉전이 1945년 후반에 몇 개월 사이에 한국에 도래한 것이다. 방송하고 있는데 빨리 끄고 싶어요. 왜요? 제 방송을 빨리 끄고 싶다는 소리 아니시죠, 설마? 말이 지금 빠르긴 한데. 네, 계속 읽겠습니다. 서울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한 핵심 인물은 제 방송을요. 네네. 게임, 게임 방송. 네. 그래서 저는 누구나입니다. 유리딱새님, 화이팅! 같은 BJ로서 상부상조할 수 있는 정신. 이 넓은 아프리카 평원에서, 네네. 육식동물들이 먹이사슬이 있는 곳.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길을 각자 가면서 서로 협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을 조직한 핵심 인물은 여운형인데 그는 결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 여운형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군요. 그런데 우리는 공산주의라고 배웠던 부분이 없잖아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역사 수정주로 돌아오면서 역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 운동이 드러나면서 90년대 중후반이 돼서야 여운형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오가기 시작했고 2000년대에 넘어서야 여운형의 어떤 인물인지가 이제 역사 교과서에 기록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여하튼 여운형에 대해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운형은 1886년 서울에서 멀지 않은 양평의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는 14세에 배제학당에 입학했으며 29세에 중국에 갔다. 그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립에 참여했으며 2년 후 김규식과 함께 모스크바에서 열린 극동 피압박 민족 대회에 참석했다. 중국에 돌아온 후 그는 국공합작의 북벌동안 선전으로서 활동했으며 그때 순원과 마오쩌둥을 만났다. 그는 서양인 행세를 함으로써 장제스의 1927년 상하이 테러를 피했지만 1929년 상하이에서 일본 첩자들에게 잡혀 대전 형무소로 압송됐으며 반일활동제로 그곳에서 3년간 복역했다. 그는 석방 후 중앙일보 편집을 맡았다. 여운형은 다른 저명한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전쟁 수행에 협력하도록 압력을 받았다. 그는 이에 저항하였고 한 번은 일본인들에게 자신은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으니 이제 그들이 할 일은 자기를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앞에 어떤 박흥식이라는 인물과는 비교되죠. 가미가지의 어떤 항공대를 만들어주었던 그 사람과 여운형의 모습은 정말 구별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은 바로 이런 여운형이었던 것입니다.
여운형의 정치관은 기독교 정신과 윌슨식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것이었다. 그는 항상 좌익과 기꺼이 협력했지만 공산당에는 결코 가입하지 않았으며 유물사관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인민주의자에 가까웠는데 한국 농부들은 소박한 관용과 대가를 바라지 않는 노동을 소위 인텔리들 500년 동안이나 우리 민족의 정신을 마비시켜온 표의 문자를 아는 지식인과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평민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이 표의 문자라는 것은 뜻을 가진 문자라는 뜻에서 한자어를 뜻하죠. 대표적으로 한글 같은 경우는 표음 문자라고 부릅니다. 한글 소리를 표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영어도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에 속하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뛰어난 웅변술에다가 강건하고 준수한 외모로 이름이 알려졌으며 너그러운 매력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그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미국 점령기의 역사가인 엘버트 키프는 언젠가 여운형을 가리켜 그는 정말 대단한 한국인이었다. 회색 중절모, 회색 트위드 외투, 회색 플란넬 바지, 잘 맞는 트위드 양복, 깨끗한 컬러가 달린 푸른 셔츠, 그리고 넥타이를 산뜻하게 맨 그는 아무리 살펴봐도 마치 그리니치 컨트리 클럽의 모임에 참석하는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썼다. 굉장히 멋쟁이였던 모양입니다. 여운형은 한국 정계의 좌우 합작과 남북 분단 제거를 끊임없이 주장했으며 그런 노력 때문에 1945년 8월에 폭행을 당했고 1946년 10월 그가 김일성과 회담하고 돌아왔을 때는 거의 린치를 당할 뻔했고 1947년 3월에는 수류탄 투척으로 그의 집이 일부 파손되었으며 1947년 7월에는 마침내 살해됐다. 그러니까 여운형의 목숨을 노렸던 세력들이 한 번에 여운형을 살해했던 것이 아니라 이것처럼 수없이 많은 방법을 시도하여 결국은 여운형의 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가이자 위인이자 정치가인 이 여운형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팩트였습니다. 여운형은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 그를 파멸시킨 분단된 한국의 상황과 마니교적인 정치계에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마니교라는 것은 3세기의 페르시아 사람 마니가 만든 선과 악을 뚜렷이 구분하는 이원론적 종교로서 여기서는 자오익 간의 영원한 투쟁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의 종교, 정치적인 생각보다 하나의 종교적인 광신에 가까울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는 사람, 배척받은 사람으로서 역사에서 기록되어 있는 여운형. 정말 만감이 교차합니다. 김구와 여운형만 살아 있었더라면 우리의 역사에서 이 푸는 이야기에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보다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승만이 집권하지 않고 여운형이나 김규식 또는 김구 중에서 집권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 점령군이 일단 현상 유지를 지지하고 식민지 유지의 철저한 개혁을 저지하기로 결정하자 곧 남한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반대에 부딪혔다. 미국 점령 후 첫 1년인 1945년부터 46년에 대부분은 지방에서 출현한 많은 인민위원회를 억누르는 데 사용되었다. 이 진압으로 인해 1946년 가을 4개의 도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다. 이 폭동이 진압된 후 급진적인 활동가들은 1948년과 1949년에 의미심장한 유격전을 전개했다. 그들은 또한 1948년 10월 여수항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혼란의 많은 부분은 토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탓이었으니 보수적인 지주들이 자신들의 관료제 권력을 이용해 토지를 소장누락에 재분배하는 것을 막았던 것이다. 물론 북한은 이 불만을 이용하려 했지만 명백한 내부 증거를 보면 거의 모든 반대자들과 유격대들은 남쪽의 정책에 화가 난 남쪽 사람들이었다. 사실 좌익의 주력은 역사적으로 반항적인 남서쪽의 전라도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을 가장 뼈저리게 경험했던 남동쪽의 경상도 같은 38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들에 있었다. 정말 놀라운 정보를 우리는 또 캐치했는데요. 우리는
북한 땅에서 공산주의가 발발하고 거기서 활발하게 활동했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일제 민족으로서 가장 착취가 심했던 지역 호남과 경상도 땅에서 이러한 공산주의 운동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는 새롭게 또 팩트 체크하는 겁니다. 왜 이들 세력이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전라도와 경상도에서 이 같은 세력들이 부흥하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유겠죠. 먹고 살 것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 풍부한 것을 자꾸 뺏고 싶은 세력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을 눈에 보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물론 먹을 것이 보이지 않기도 했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뺏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니 당연히 여기에는 강력하게 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지고 보면 동학이 발흥했던 지역도 바로 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땅이 아니라 피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민중들이 이러한 것에서 발흥을 했고 그래서 역사가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맥락으로 읽으면 됩니다.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 초기의 협력 보겠습니다. 서울에 진주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인들은 한국인을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한국의 어떤 정치 지도자들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다고 탄증했다. 제24군단의 정보 책임자인 세실 리스트의 보고서에서 이 놀랄만큼 빠른 선택을 추적할 수 있다. 그를 비롯한 미군 장교들은 반도 호텔에 있는 그들의 숙사에 한국인들을 초청해서 대화와 회견을 했다. 반도 호텔은 오랫동안 일본 여행객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나중에 미국 대사관이 된 건물의 맞은편에 있었다. 리스트의 판단은 하지 장군의 국무부 정치고문인 메럴 베닝호프가 9월 15일 워싱턴에 보낸 보고서에 구체화되어 있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구체화된 보고서를 읽을 겁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네, 그렇죠. 유리딱새님, 게임 방송은 중간에 끊기가 매우 힘들어요. 아, 개인 방송이라고 제가 잘못 봤었네. 게임 방송. 그렇죠. 저 같은 책은 중간중간에 읽다가 설명하고 이제 파트를 넘겨주면 되니까 좀 편한데 게임은 연속성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지켜봐야 되고 또 단계마다 스테이지에 대한 뭐 이것도 있고. 근데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책이다 보니까 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런 게 또 있지요. 네,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메럴 베닝호프의 구체적인 보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목소리 좀 변조하고요. 다 들어갑니다. 나만은 불꽃만 튀어도 폭발할 화약통과 같다고 묘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즉각적인 독립과 일제의 청산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단히 실망했습니다. 일본인들 밑에서 높은 지위에 오른 친일분자로 여겨지고 있으며 그들의 주인들만큼이나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모든 집단들이 일본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일본인들을 한국에서 추방하고 즉각적인 독립을 성취하자는 생각을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것에 대해서 그들은 거의 생각이 없습니다. 한국은 선동가들이 활동하기에 딱 좋은 상태입니다.
서울의 정치적 상황에서 가장 고무적인 단 하나의 요소는 나이가 많고 교육을 잘 받은 한국인들 가운데 수백 명의 보수주의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 다수가 일본에 봉사했던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런 낙인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임시정부의 기여안에 호의적이며 그들이 비록 다수를 형성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도 아마도 가장 큰 단일 집단일 것입니다. 네, 좀 다시 본래의 목소리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좀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작업치고는 나쁘지 않았다. 외교사가인 허버드 페이스는 나중에 이것을 성경 지명에 있는 상황 설명과 분석이라고 생각했으며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랬다. 이런 보수주의자들에게는 김성수와 그의 동생 김현수, 송진우, 조병옥, 윤보선, 장택상과 나중에 잘 알려지게 된 그 밖에 많은 한국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강력한 후원을 받은 9월 16일에 창당 발기인 모임에서 한국민주당이라고 명명된 이 당은 한국판 자유민주당, 즉 나중에 일본에서 출현한 자민당과 같은 지배적인 보수정당이 되었다. 한민당은 그때부터 지금에 이르는 야당의 구조를 결정되는데 이 당의 충실한 당원들 중에 한 사람인 김영삼이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김영삼과 김대중은 둘 다 정치적 뿌리를 이 정당에 두고 있다. 장택상은 김영삼을 이끌어주었다. 그러나 첨령군이 이렇게 일찌감치 성유를 부어 미화 작업을 해두지 않았다면 이들 보수적인 인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가 야당이라고 불리는, 전통적인 야당이라 불리는 뿌리가 바로 한민당이다. 그리고 김영삼과 김대중의 근본적인 뿌리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또 팩트 체크하게 되네요. 하지만 이 당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어로 파티라고 하죠. 이 파티라는 것이 서양에서 말하는 당권과 해방 후 한국에서 이루어진 당권은 다릅니다. 심지연 선생님이 쓴 책이 있는데요. 그분의 책에 의하면 당시에 우리 민족들은 당이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만 모여도 하나의 당을 만든다 할 정도로 무기하게 많은 당들이 발행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런 점이 또한 여기에는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의 관점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생각한 어떤 국회, 당 이런 걸 생각해서 썼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에서 100년 이상 만들어낸 그 당 체계 시스템과는 다른 문화에서 당이 출범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는 한국 사회는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은 자유주의 정당이나 민주주의 정당이 들어설 토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죠. 한국의 인구는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농민들과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는 극소수의 사람들, 즉 지주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지주들이 한민당의 진짜 토대였다. 식민지 시기 동안 한국 사회 엘리트는 나머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동안 거의 대다수가 식민지 지배하에 비대했다고 널리 인식되었다. 역사적 문헌에서 더없이 분명한 점은 미국이 개입한 것은 리스트가 거론한 가장 큰 탄일 집단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작은 집단을 위해서였으며 미국은 게다가 이 집단의 특권이 9회까지 지속되게끔 도와주었다. 이 결정은 또한 어떤 정치단체에도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국무부의 지침이든 불평등한 토지 상황과 지주들의 대일 협력에 대해 경고한 미국인들이 가지고 온 육해군 합동정보연구 75번의 지침이든 점령군의 지침에서 정면으로 배치되었다. 니스트와 베딩호프와 하지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한 까닭은 모든 대안들, 특히 중도에서 좌측에 있다고 여겨지는 정치 집단이면 어떤 것이든 더 나쁜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훨씬 나중에야 하지 장군은 리스트 대령의 상투적인 반응과는 반대로 한국의 정치 상황이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 1947년 말에 하지는 그 나름의 소박한 방식으로 미국이 처한 딜레마의 본질을 포착했다. 미국의 장점이라고는 반공주의밖에 없는 사람들을 지지하고 토착
것들을 반대하는 불운한 두 극단 사이로 오락가락하면서도 한국 사회에 돌아설 토대가 전혀 없는 자유주의적인 결과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네, 좀 많이 읽었으니까요. 잠깐 우리 또 뉴스 볼 수 있는 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팟빵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이다 팟캐스트 팟빵. 팟빵의 대부분 것들이 이제 시사 관련된 것이 많아서 자료 찾기가 참 좋더라고요. 또 어떤 것을 들어볼까요? 잠깐 쉬어가는 타임에서 좀 짧은 걸로 봐야 되겠죠? 제 방송은 잠시 음성으로 해놓고 역시 김현정 쇼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뉴스쇼를. 한 덩어리로 뭉쳐 있으니까 보기 힘든 것 같아. 아, 그래요. 요즘 재밌는 거 있었죠? 바로 포켓몬 고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뭐 다운로드 수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저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가상 게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7월 15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행간 알파고와 포켓몬 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사드 얘기를 지금 며칠째 해요.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와중에 놓치고 있는 행간이 있으면 오늘 좀 다른 것도 짚어주세요. 네, 오늘은 정치를 좀 떠나서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전혀 다른 거. 올해 두 개의 고가 우리나라를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는 알파고, 또 하나의 고는 포켓몬고예요. 알파고, 포켓몬고. 네, 알파고, 포켓몬고에 열광하는 코리아. 이로써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포켓몬고가 출시 일주일 만에 온 세계를 발칵 뒤집어놨어요. 네, 맞습니다. 이 게임 때문에 세계 곳곳이 지금 난리가 없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마 게임 마니아들에게는 일주일 전과 일주일 후의 삶이 다른 의미를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게임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게임 가서 이러실지 모르는데 지금 마니아들 사이에 정말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은 이 포켓몬고가 대체 뭐냐? 그냥 뭐 스마트폰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등학생 아이돌들이 좋아하는 포켓몬 게임 만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고 캐릭터 백과사전까지 나왔는데요. 다른 점은 여기에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시켰다는 겁니다. AR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허위의 세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증강현실은 현실 세계에 가상 세계를 더 좁히는 방식입니다. 게임기를 켜게 되면 휴대폰을 이제 게임을 플레이를 작동을 시키게 되면 카메라로 사진 찍는 것처럼 그냥 현실 세계가 나와요. 동영상 찍는 거죠. 네. 그러면 그 화면에서 포켓몬 캐릭터가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건데 현실에는 포켓몬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휴대폰을 갖다 들이대고 제 앞에 마이크를 보면 거기에 포켓몬이 앉아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실 세계는 똑같은데 거기에 포켓몬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휴대폰을 켜고. 너무 게임에 몰입한 나머지 교통사고가 막 나기도 하고 길거리 공유하다가 하수구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다치는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구글 지도 서비스가 이게 위치 기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 지도 서비스가 되는 속초에서만 게임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식빵인데요님. 저희는 책익수다이고요. 만년필 하나입니다. 책방이고요. 지금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요. 잠시 이 뉴스 끝난 다음에 아니요. 잠시 이 뉴스 끝난 다음에 제가 상담 받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분 정도면 식빵인데요님. 팬문과에 열광하는 세계. 우리는 이 뉴스의 행간 이유와 깊은 것을 좀 들여다봐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인간은 알파고와 포켓몬고가 미래를 지배할 것이다. 입니다.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 우리 AI라고 그러죠. 이 포켓몬고를 탄생하게 만든 증강현실, 이런 게 이제 미래 산업이 될 것이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5분 뒤에 제가 다시 상담 받을게요. 이 뉴스 끝나는 대로요. 미래 세계의 모습이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런 기술들이 이미 우리 현실이 됐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고요. 이 미래 산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자동차 몇 대를 수출하느냐, FTA를 맺어서 자동차를 좀 더 싼 값에 많이 파느냐, 이게 최대 관심거리가 되지만 앞으로는 잘 만든 게임 하나가 온 나라를 먹여 살릴 수도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지금 포켓몬고가 나오고 난 다음에요. 불과 일주일 만에 포켓몬고가 페이스북 기록을 갈아쳤다고 합니다. 6일 만에, 단 6일 만에 게임 다운로드한 사람이 2,100만 명이라 그래요. 잠깐만요. 6일 만에 2,100만 명. 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0만 명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아마 이 아이폰 쓰는 사람들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거 아마 더 알아보시면 2,100만 명 넘을 거예요. 더 많아지고 훨씬 더 많은데요. 이 증강현실 관련 회사들 주가들은 막 폭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는 게임도 어른들이 생각하듯이 그냥 게임에 빠져서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이 만드는 이런 게 아니고 최고의 수재들이 모여서 콘텐츠도 만들고 영화처럼 화면도 만들고 캐릭터 만드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인간은 뭐죠? 두 번째 인간은 한국은 그동안 모르느냐 말이요. 지금 그런 영화 대사가 나오게 생겼어요. 우리는 세계 IT 최대 강국 아니었습니까? 그럼 우리 자본시장을 생각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IT 강국이 대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지금 창조경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핀테크나 사무인터넷, 게임 산업을 창조경제의 대표적인 산업으로 내세우고 육성을 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는 왜 닌텐도 같은 걸 못 만드느냐 그래서 닌텐도란 말까지 유행을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술만 있고 콘텐츠는 없는 속분 강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조경제 한다고 천문학적인 연구개발비 투자를 했는데 그게 다 기술적으로 하는 거야. 콘텐츠는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런 연구개발비 결정하는 전문가, 관련 그룹 중에 과연 포켓몬과 같은 콘텐츠를 만드는 전문가가 있는지 이것들은 의문입니다. 알파고가 열풍이 일었을 때 정부가 인공지능 컨트롤 타워 가동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조만간 정부가 포켓몬과 같은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일본에 이게 20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만화가 만들어진 지가. 해변 보여주기식으로 기폭 대책을 내놓고 시간 지나면 그냥 이쁘고 않은 시계 이런 대책을 계속 내놓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밀어주고 그것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그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장기간에 왜 고 좋아하는지. 저는 이제 이 뉴스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지 모르겠어요. 100만 명이 다운받았다고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업체 아닙니까? 최대 업체고요. 넥슨의 이제 회장이 대표가 검사장한테 돈 정말 신기한 현상이긴 한데 이걸 분명히 읽어줘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에서 왜 갑자기 이 100만인들이 이 게임을 다운받고 이것에 대해서 막 열광을 하고 막 이러는지 수직이 아니라 분명 중요한 이슈 사항인데. 그거 무슨 말씀하세요? 포켓몬고 같은 게임 급하다고 해서 정부가 수백억 돈 투자한다고 그만 만들어지는 게임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는 누가 시켜서 돈 줘서 이런 수직적인 구조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시켜서 되는 게 아니다. 물어보세요. 그거 마찬가지죠. 맞죠. 창의성이 존중이 돼야 되는데 일하면서 책임을 서열제에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저런 게임을 만들 수가 있냐 이거죠. 안 되죠. 알파고 포켓몬고는 공중은 개돼지란 말이 그러니까 저도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그런 게임을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책상 위에 앉아가지고 그냥 휴대폰만 계속 보고 가는 거잖아요. 보고 가면서 이제 뭐 찾고 막 그러는다는데 저희 아프리카 TV에서도 뭐 그렇게 하면서 방송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포켓몬 구하면서 속초까지 간다고. 요즘 속초 가는 버스가 없대요. 네,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버스가. 이게 갑자기 왜 포켓몬스터 고에 바람이 불었는지 네, 포켓몬스터 속초나 울릉도 울릉도도 가요? 포켓몬스터가 있다고? 울릉도까지 울릉도까지? 아 혹시 꼬부기 잡으려고? 그 거북이 같은 애? 아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사야기가 이렇게 폭포가다고 하는데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 가상현실 포켓몬스터를 잡으러 속초까지 가고 울릉도까지 가는지 이것을 마냥 또 배척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미 일어난 사회 현상이니까. 그렇다고 또 야외 방송이 갑자기 들었더군요. 예,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 전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포켓몬 잡으러 간다고 어, 숨차서 지금 몸에 안 좋으세요? 잠깐만 좀 쉬세요, 쉬세요. 네. 네. 제가 좀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왜 이 현상이 일어났는가?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둘째는 이 현상으로서 얻게 되는 이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있는 세력과 이득이 없는 세력들은 무엇인가? 하면서 아, 유리딱사님 방송 끝냈어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음모론이 횡행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음모론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 음모론적 이야기를 하고 싶지가 않고, 왜 대중들이 이러한 게임에 심리적으로 매료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알고 싶어요. 그 이야기가 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열광적이었는지. 그렇죠. 여행업계는 이득일 것 같아요. 그 속초 같은 경우에 지금 버스를 더 늘렸다 하잖아요. 그 가는 버스를. 그러면 이게 이 게임과 원래 게임이라는 것이 입소문이 한번 타면은 그 입소문 이제 자기는 재밌든 없든 주변 사람들이 하면 그냥 합류하게 되는 것도 그런 심리가 또 있기도 하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 소문을 입소문을 누가 냈느냐 이거죠. 저는 그런데 그게 여행업계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관심을 다른 데로 좀 돌리기 위해서 일부러 좀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 100만이 아니라 적은 숫자인데 이것을 언론에서 좀 더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좀 딴 데로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부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을 마치 전체가 하고 있는 것처럼 유행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들긴 한데 버스 특화까지 큰 쇼핑 사이트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 전세 버스 해갖고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소리네요. 아,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형상이지 아니면 막상 그 포켓몬스터의 본고장인 일본도 그런 건지는 조금 저는 궁금하긴 해요.
한쪽에선 테러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아, 속초 여행버스 있더라고요. 아, 전세버스 같이 해서 속초만 이제 왔다 갔다 해주는 모양인가 봐요. 이러면서 이제 또 여행 경기품은 또 확 오르겠네. 아, 근데 저는 이것이 오히려 지금 젊은 층들의 불만이 많잖아요. 그럼 젊은 층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그것이 지금의 포켓몬고와 연관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일본은 갑자기 이슈되진 않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있으려면 잠정적인 어떤 징후가 있은 다음에 그것들을 이제 했을 때 이슈가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슈라고 하면은 갑자기 막 터져요. 그게 그러니까 속보 이런 식의 느낌을 주면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언론 플레이거든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로 사람들이 포켓몬고에 열광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슈 외에 특정화되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마치 개미떼처럼 모여드는 것인지, 그럼으로써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쪽에 가야 될 것을 이쪽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지금 한참 또 불안한 일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사드 문제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로. 그렇죠. 포켓몬스터가 저도 시즌이 여러 가지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포켓몬스터 시청률이 높진 않았고, 일본 말에, 일본 말에. 그러니까 이게 붐이라고 일컬을수록, 그리고 100만이라는 숫자가 누가 집계한 것인지, 저는 100만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오히려 도시 지역에서 일부 일어나는 문화 현상을 전국에서 마치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일본 내에서의 시청률이 높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포켓몬스터가 그다지 시청률이 높지 않았고, 방금 이제 딱새님 말처럼 일본 내에서도 시청률이 높지 않았다. 그러면 이게 한참 붐이 된 다음에 이야기가 됐던 게 그거거든요. 갑자기 게임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라는 것이 뉴스에 또 떴어요. 이게 그러면 그냥 이건 제 생각이에요. 가장이나 그렇죠. 주가 조작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저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의 설이니까 이제 공론화할 수는 없지만 이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딱새님하고 저하고 좀 의견이 좀 일치가 보이는 것 같아요. 과장이나 주작. 저도 그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갑자기 주가가 몇 퍼센트 올랐다라는 뉴스가 뜨고, 그 게임과 관련된,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는 게임, IT 업계의 게임이 갑자기 사회 이슈화 되면서 지금 중요한 현안들이 또 묻히고 있다. 이런 생각. 네. 그게 가장 클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이 순수할 수는 없거든요. 순수하게 그냥 붐으로서만 설명될 수 있는 사회 이상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고, 여기는 뭔가 주도 세력이 있다. 그리고 그 주도 세력에 의해서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있다. 이거 전형적인 음모론인데, 저는 그런데 이 음모론을 뭐 발설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일단은 의심은 된다 이거죠. 이것을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돼요. 잘못하면 또 누구처럼 그 또 고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하도 사건 고소 고발했을 때도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말한 다음에 제가 입을 덮어 쓰고 막 울잖아요. 으, 막 울잖아요. 참,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이놈의 입이방정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근데 제 이 파일이 유튜브에도 올라가요. 유튜브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보시기도 해요. 그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보기도 하고.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마치 음모론의 생산지의 발원지처럼 이미지가 돼버리면 안 돼요. 또 그래도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또 하고 살아야죠. 아까 그런데 그 나갔던 친구 상담한다고 한 다음에 잡아둘 거 그랬나? 그냥 나가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네. 집 나가네. 또 기다리는 엄마 심정 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은 뭔지 모르겠어요. 마냥 또 기다릴 수는 없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또 요즘 사람들이 빨리 이런 걸 좋아하시니 그렇죠. 빨리 포켓몬 같은 거 이런 거 그니까 뜨거운 냄비 성질 확 불 붙었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맞아. 정말 심각해요. 또 여름이라서 그런가? 여행 한번 가려고? 이런 기로 포켓몬 잡으려고? 저 그런 뉴스 봤어요. 우리나라인지 외국인지는 분명하지는 않는데, 어젠가 그젠가 읽었던 신문에서 파출소에 포켓몬스터가 있다라는 그게 뜬 거예요. 이제 파출소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수십 명이 들어닥쳐갖고 파출소로 휘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관들이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포켓몬 찾으러 왔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찰서 직원들이 당황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간 다음에 경찰서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냐? 그 팻말 하나를 딱 팻말 앞에다 딱 놔뒀대요. 우리 파출소에서는 포켓몬스터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뉴스에 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겠죠, 아마도. 근데 정확하게 또 아무래도 거기 지키시는 분들이 이제 연세 있고 이러시면 이게 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또 갑자기 휴대폰 들고 좀비처럼 나와서 포켓몬스터 찾은다고 하니까 또 황당하기도 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재밌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상황이. 증강현실이라는 말도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가상과 현실을 종합한 말이 증강이다. 아, 이것을 이제 나중에 역사에서는 어떻게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저는 하여튼 의심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아닌데 100만이라는 사람이 다운받았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부각하고 이 게임과 관련된 주식에 또 올라가고 이런 일련의 그 연속성들이 조금은 의심이 돼요. 좀 뭔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음모론이라 하면 음모론이겠지만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제. 아, VR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 그럼 VR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다. VR 때문에 더 그런 것 같네. 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또 이용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갑자기 안 되던 회사가 갑자기 살아나질 않나. 그것과 관련된 또 정치인들과의 어떤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들고 뭐 이슈화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이슈화 될 수는 없지만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는 특히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근데 뉴스에서 똑같은 사건을 별것 아닌 똑같은 사건을 진짜 공영방송부터 해서 케이블 방송에서 몇 군데에서 한 세네 번만 돌려주면 진짜 붐이 일어나긴 일어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영향에 강력한 것 같아요. 식빵인데요 님 오셨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희 기다리면서 수다 떨고 있었어요. 아, 네. 유리타 선생님 그래도 좀 누우면서 좀 쉬세요. 쉬면서 이야기 드시면 돼요. 너무 오늘 피곤하실 것 같아요. 상담 다시 되나요? 당연히 상담 되죠. 네. 우리 저희 원래 목표가 상담이에요. 컨셉이 상담. 상담 잘하게 생겼잖아요. 보면 소문 안 내게 생겼고. 네. 제가 지방에 살고요. 회사 가는 게 꿈인데 공사 인턴에 서류 합격인데 정말 드문 기회라 꼭 되고 싶은데요. 네네. 가면 엄청난 사람들이 올 것 같아서 두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똑같은 예전에 비슷한 친구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딱 한마디만 할게요. 다 똑같아요. 제가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 친구한테. 제가 사는 곳이 지방이고 일자리가 워낙 없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만 아니라 어느 공기업이 됐든 어느 대기업이 됐든 아니면 중소기업이 됐든 일자리가 막혀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나의 스펙 때문에 내 스스로 어떤 제의식이나 아니면 나를 낮춰서 자존감 낮게 볼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가 자긍심을 가지세요. 너가 나를 뽑아주는 것은 영광이다 라는 식의 자긍심을 갖고 나면 사람 얼굴이 일단 화색이 변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결국은 위에 서거든요. 아무리 스펙이 많아도 요새는 그 스펙뿐만 하지 않고요. 유학 갔다 온 애들은 엄청 많아요. 당연하죠. 유학 갔다 와도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애들 많아요. 그리고 또 분류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시세나 정황에 대해서 그리고 한국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그 식빵인디언보다 더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비교를 하려지 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색깔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세요. 어차피 인원은 숫자예요, 숫자. 숫자 노름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리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비교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일단 밀려요. 사무보전 인턴인데요? 사무보전 인턴이 어디요? 요즘에는요, 유리창 닦는데도요, 건물 고층 유리창 닦는 데가 솔직히, 음, 그런 친구 또 이러더라고. 건물 유리창 고층 건물 닦는데도 거기 박사 와요. 박사 면접 본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펙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내가 지방민이라고 연연할 필요 없어. 일단은 만약에 솔직히 결과가 안 좋더라도 내가 당당한 다음에 떨어진 것과 내가 진짜 주눅 들어갖고 말 한마디 못하고 떨어지는 것은 다른 거거든요. 네, 잔 나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사정이 불안해서 지금 약간 버벅거리네요. 네트워크 사정이 잠깐 불안하네요. 지금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는 들리세요? 아, 갑자기 퍼퍼링이 장난 아니네. 일단은 도박이에요. 면접만 잘한다고 해서 요새 가능성이 열린다 뭐 이런 말을 보장하기 힘들어요. 워낙에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내 스스로 당당하면 사람이 귀티가 나요. 근데 제가 가진 자격증 어필을 못하겠어요. 자, 사무보조 인턴이라는 거 하나 저한테 정보를 주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예. 네, 제 방송 들리시나요? 지금 제 컴퓨터에서는 계속 버퍼링이 일어나서 네, 제가 네트워크가 불안하다는 말이 나네. 근데 제 자격증은 무시를 했고요. 근데 제가 자격증 어필을 못했어요. 제가 정말 한 군데 수출회사가 열려서 갔어요. 근데 제 자격증은 무시를 했고요. 자기 모른다면서. 자, 그 자격증, 그게 국가 자격증인 건가요? 아니면 민간 자격증인 건가요? 외국에 혼자 갈 정도가 되어야 하고 회화만 잘해도 된다. 요즘 그런 말은 다 해요.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는 이제 토익 점수, 토플 점수 보는데 외국에 혼자 갈 정도는 다 되죠. 나 어떻게 가고 싶다. 아이고 아이고만 해도 되는데. 가고 물건 살려면 디스 이거 하우머치만 하면 되는데. 근데 제가 억울했던 게 어떤 게 억울했어요? 저도 토익 있고요. 예? 저도 토익 있고요.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버퍼링이 심해지지? 근데 봐도 어릴 때 외국 갔다 온 것 같은 진짜가 버터 발음 막 하면서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누구랑 대화를 하는데 나는 무역 자격증을 몇 번 봤는데 안 돼서 바로 포기했어요. 근데 전 영어는 다 잘해요. 그럼 그거네요. 그걸로 스펙을 쌓는데 제가 취업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시사 상식 이런 거에 먼저 준비를 하지 말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얄밉던지 얄밉죠. 당연히 얄밉죠. 우선 지원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소개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먼저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저는 몇 번 봐서 겨우겨우 땄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중요한 것은 자, 그 시험 보는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 일요일이니까 언제쯤 봐요? 지원 동기 자기소개요. 그러니까 똑같이 쓰면 안 돼요. 나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무엇을 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자애로우신 분이며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친구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뭐 학교에서 학급 반장을 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주 평일에 이번 주 평일에 이번 주 평일에 그럼 며칠이나 남은 거예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그거거든요. 자기소개서와 지원 동기거든요. 지원 동기가 명확하지 않으면 토익 점수가 아무리 높든 아니면은 뭐 다른 뭐 별 기괴한 것이 다 있다고 해도 면접관들 눈에는 안 차요. 한 5일 정도. 그러면 시간적 여유가 있네요. 자, 자기소개 같은 양식 어떻게 쓰세요? 대부분 나 태어나서 지금까지 1년의 과정 완전 일대기적으로 쓰죠. 저는 그거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느낄 수 있는 말 한마디 예를 들어서 저는 성실한 누구입니다. 아니면 도전하는 누구입니다. 같은 나를 느낄 수 있는 키워드를 일단 정해준 다음에서 그 다음에 그 키워드에 맞게 이제 구성을 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일단 색깔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니요 남들 거 참고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심사위원들은 자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내가 심사위원이다 생각하면 제가 면접 다니다 보니 자기 앞만 있어 보이게 자기소개를 해도 그렇죠. 저 외국에서 몇 년 뭐 하고 왔어요. 아무래도 수출 이쪽과 관련된 무역회사 쪽이니까 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런 특징 있는 애들에겐 저는 묻히더라고요. 그렇다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묻힌다고 생각하고 이미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저는 식빵인데요처럼 많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면접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그 느낌부터 일단은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 같아요. 몇 번이 아니겠죠. 수십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내재적으로 쌓여서 스스로 자신감을 잃은 것 같은데 우선 중요한 게 자신감이고요. 요즘에 그리고 또 한마디가 있어요.
물리적인 유학이 있는가 하면 화학적인 유학이 있어요. 그거 아세요? 화학적인 유학? 그걸 누가 말했는지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 화학적 유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집안 형편과 부모님 사정을 생각해서 유학이라는 거대하게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대신에 미국 문화와 아니면 외국 문화를 좀 더 알고 싶어서 외국에 관련된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서 언어적 감각을 좀 느꼈습니다. 하면서 1년의 영화 이야기를 쫙 자기 쪽으로 끌고 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해요. 저 이래서 학교 간 친구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 보여요.